오늘 이제 손자병법 40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살면서 왜 위기에 다 한번 빠져보셨습니까? 예. 위기에 빠지는 것도 쉽지만 빠져나오긴 힘들죠? 예. 그러니까 위기에 빠진 군대를 어떻게 위기에서 탈출시킬 것이냐. 이제 그 문제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쟁도 군대가 남과 전투를 하다 보면 100번 다 이길 수는 없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손자병법에 백전백승이란 얘기는 없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겨요. 100번 싸워서 100번 위태롭지 않으면 되지요. 그래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를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냐. 우리가 왜 위기 이렇게 쓰나요? 예? 위기를 뭘로 왜 웃으세요? 위기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예.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지만 위기의 기자나 기회의 기자나 같은 글자네요. 결국은 인생도 위기를 빠졌다가 다시 그것이 기회가 됐다가 다시 그 기회가 또 위기로 됐다가.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IMF 맞은 게 위기였는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하는 그 기회를 잡는 것도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에서 어떻게 탈출할 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탈출이란 건 결국은 위기 상황을 어떻게 기회로 바꿀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자는 위기에 빠진 군대를 6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군대가 위기에 빠진 군대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들 또는 직장, 회사나 어떤 조직이든 우리 조직이 과연 이 6가지 유형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손자의 위기에 빠진 6가지 조직.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달릴 주자, 두 번째 해이할 이자, 세 번째는 빠질 함자, 예? 그리고 네 번째가 무너질 붕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어지러울 난자, 여섯 번째가 패배할 배자. 지금 손자는 군대라고 하는 이 군대 조직을 6종류의 위기에 빠진 경우가 있다. 그래서 주병, 이병, 함병, 함정에 빠진 군대, 그 다음에 붕병, 남병, 배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게 왜 북쪽의 북자지만 이게 패배하다 할 때는 배예요. 달아날 배자. 이게 원래 왜 사람이 이렇게 등을 뒤로 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달아날 배자가 돼요. 이 북자가. 그래서 이게 달아난다 할 땐 배라고 있습니다. 이게 군대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6가지 위기에 빠질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주병. 도망갈 수밖에 없는 군대. 이거는 패주하는 군대예요. 두 번째는 이병. 군기가 팍 빠진 군대. 해이해진 거죠. 세 번째 함병. 함정에 폭 빠진 군대. 붕병. 무너질 붕자. 완전히 조직이 무너진 군대. 남병. 완전히 혼란하고 정신없는 군대. 배병. 패배하는 군대. 이 6가지 종류의 군대를 얘기를 하면서 군대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6가지 종류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하나하나 한번 여러분들이 과연 이 6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부세균일 때, 세가 균일 때, 이 일로 격십할 때, 요것을 주라. 첫 번째 위기의 군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대죠. 상대방과 나의 세는 뭐예요? 기세. 기세가 균은 뭐예요? 고를 균자. 아주 이게 만만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세나 내 기세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런데 나의 하나를 가지고서 적의 열을 공격하는 그 무모한 군대는 반드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군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니, 상황도 안 되는데 그냥 무지막지로 내 하나의 힘을 갖고 적의 열을 상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대요. 그러한 조직. 그런 조직은 어떻게 된대요? 부도 나서 망할 부대래요. 부도가 날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자병법에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냥 뭐 생각을 해봐라. 상대방하고 나하고 거의 비슷한 세력이 있는데 나의 열을 갖고 적의 열하고 싸워야지, 비슷한 세력이 나의 하나를 갖고 적의 열을 싸우려니 이게 당연히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도망갈 군대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 자기 돈은 3천만 원밖에 없는데 1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많죠? 없나요? 요즘 1억짜리 집을 사면 대출이 한 9천만 원까지 해줄거려? 예?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집 사줄거려? 예? 은행 가보세요. 9천만 원 대출해줘요. 무리하게, 이게 제가 지금 뭐 이거는 손자병법 얘기지만, 살다 보면 무리하게 자기의 그 분수에 안 맞게 내 힘은 요거밖에, 역량은 요거밖에 안 됐는데, 한 달에 낼 수 있는 이자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무리하게 크게 투자를 하면 반드시 부도난단 말이에요. 그 가게든 조직이든 집이든. 그런 부대가 위기에 빠진 부대의 첫 번째라 이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빨리.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 증권회사 가서 100만 원 넣고 뭐 한 10배 정도 대출 받아서 주식 하시는 분 빨리 손 들어보라면. 아무도 없으세요? 좋아요. 두 번째. 자, 6종류의 위기에 빠진 부대. 졸강이약. 이런 말이 있네요. 졸강, 리, 약. 이런 부대를 해이한 부대다, 이병이라 그런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부대의 어떤 졸병들, 조직원들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대가 조직이 있으면 하나하나 밑에 있는 조직원들, 부하들은 뭐예요? 강한데, 요 리는 요게 뭐냐면 초급 간부예요. 손자병법에서 계급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소령, 중령, 아니면 뭐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리, 초급 간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리, 중견 간부, 그 다음에 뭐 장군, 뭐 이런 식으로 그 계급을 이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라고 하는 건 초급 간부죠. 그러니까 요 조그만 조직의 병사들은 강한데 그 소대장이 약한 그러한 조직. 그러니까 회사가 있는데 팀원들은 다 괜찮고 능력이 있는데 팀장은 완전히 능력도 없고, 그런 조직은 이거는 기강이 해이해진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방에 처음 그 장교훈련 받고 소대장 발령받아서 소위 달고 가잖아요. 처음에는요, 이 내무반장 병장한테 그냥 뺑뺑뺑뺑 돌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소대장 교육이 굉장히 엄해요. 뭐 이제 각자 그 출신마다 틀리는데, 저도 이제 장교 교육을 3개월 동안 아주 혹독하게 받았어요. 저 영천 삼사관학교에 가갖고 이제 특수 정훈장교라 그래서 이제 중위로 임관하는 그 과정인데, 한 3개월간 머리를 빡빡 깎으러다니만, 왜냐하면 사병이 고생하는 걸 너도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장교가 되면 앞으로 이제 명령하고 지시할 텐데, 그러기 전에 한번 해보라 그러면서 막 발바닥이 그냥 짐 물르도록 행군을 시키고 유격시키고, 그러니까 거의 최악의 상황까지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3개월 딱 지나면요, 알아요. 이게 병사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고생을 해본 다음에 소대장을 하고 뭐 해야지, 그것도 안 해보고 매일 지시만 하면 그거는 유능한 장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가면은 이 내무반장이나 이 하사관들한테 이제 이렇게 좀 빙빙 돌려요. 이렇게 초짜라고. 그러니까 어느 부대든 그 조직원은 강한데 초급 장교가 약한 조직, 그거는 기강이 어떻게 돼요? 해이한 조직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들은 다 능력이 있는데 부모가 영 문제가 있는 집안도 이런 조직이네요. 이런 조직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한 군데도 안 빠져있네 지금. 자, 세 번째, 어떤 조직이 또 위기에 빠진 조직이냐? 세 번째는 반대로 그 초급 간부는 굉장히 강하고 능력이 있고 용기가 있는데 그 조직원들이 반대로 약한 부대가 있죠. 그런 부대는 바로 뭐라 그러냐? 함정에 빠진 부대라. 왜요? 그 팀장은 아무리 팀장 혼자 똑똑하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 밑에 있는 조직원들이 같이 받쳐줘야 되는데 조직원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럴 때 그 부대는 뭐예요? 뭔가 구멍이 펑 나 있는 부대란 말이에요. 이건 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또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속한 조직이 혹시 이런 조직이 아닐까? 우리 조직원들은 다 괜찮은데 우리 팀장이 영 능력이 없다든지 팀장이 능력이 있는데 우리 조직원들이 못 받쳐준다든지 또 우리 조직의 힘 역량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무리하게 지금 우리가 너무 큰 프로젝트를 하거나 큰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위기에 빠진 군대 네 번째, 이건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대리, 아까 얘기한 리가 아니라 이제 중간 관리자죠. 대리가 화나 벅벅대고 노라는 게 뭐예요? 지 혼자 분에 못 참아서 중간 간부가 소리나 벅벅 질러대고 그리고 윗사람 최고 경영자 말에 복종하지도 않아요. 게다가 만날 우자 누구를 만나면요. 이 상대방 적을 만나면 보고도 안 하고 원망할 대자 지 혼자 분에 못 이겨서 그래서 지 마음대로 나가서 상대방과 전쟁을 해대요. 그런데 그 상황을 최고 경영자인 장군은 굳이 그거에 대한 상황을 알지 그 사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부대, 그러한 분대를 우리는 무너질 부대, 붕병이라고 한다.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요건 이제 소대원과 소대장 얘기라면 이거는 대리는 이건 영관급 장교들, 좀 고급 간부들 얘기예요. 중간 관리자인 대리가 큰 관리가 큰 경영자가 자기가 성만 내고 그리고 불복 윗사람 최고 경영자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우적 상대방 적을 만나면은 원망할 때자거든요. 너 잘 만났다. 그러니까 보고도 안 하고 무조건 지 혼자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결국 그 전쟁은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런데도 최고 장군은 부지기능 저 사람의 능력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중간 관리자가 지분에 못 겨워서 그렇게 혼자 마음대로 전쟁한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내버려 둬요. 그 군대 어떤 군대예요? 폭삭? 무너질 조직이라는 거죠. 이거는 조직론, 요즘 현대 조직론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고민은 안 해봤지만은 굉장히 결국 이게 조직의 문제예요, 지금. 조직 구성원. 즉, 일반 팀원, 팀장, 중간관리자, 이런 아주 그 사람들의 문제를 지금 아주 적절하게 지금 손자는 집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했으니까 뭐예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 위기에 빠진 군대에 대해서, 다섯 번째를 보죠. 다섯 번째는, 장약불엄하고 교도가 불명하고 이졸이 무상하여 진병종행활 난이라 이런 말을 해요. 장약 종행활 난이라 이런 난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기에 빠진 군대의 내용입니다. 자, 최고 경영자죠. 장군. 최고의 지도자인 장군이 뭐예요? 나약해요. 뭔가 제대로 결정도 못 내리고 엄하지도 못해요.
무조건 뭐 사람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최고 경영자는. 엄할 땐 좀 엄하지도 못하고 걷다가 교도라고 하는 건 가르칠 교자의 길도자. 가리키는 어떤 비전. 그것이 불명확해요. 도대체 뭐 나보러 싸우라는 건지 나한테 머물러 있으라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 지도 모르니까. 가끔 최고 경영자라고 뭐 하는 사람이 자기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뭐 오늘은 이렇게 지시했다가 그 다음날 되면은 또 다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계세요? 이게 장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한테 어제는 이런 말하고 그 다음날 되면 뭐 어떤 때는 뭐 신호등 뭐 빨갈 때는 뭐 건너지 말라면서 본인은 빨간데 그냥 자식이 엄마는 왜 빨간데 건네요. 교도가 불명한 거예요. 도대체 왜?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교도도 불명하고 이졸도 무상이에요. 거기 있는 초급 관리나 쫄병들도 항상함이 없어요. 매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말 그러한데 진병은 종행이에요. 군대를 배치시키려고 그러면 종행무진이에요. 이건 도대체 한 사람 한 줄은 이렇게 쓰고 한 줄은 이렇게 쓰고 종행으로 서요. 그런 병이 그런 군대를 뭐라 그래요? 완전히 난장판 군대라 그럽니다. 그런 집안은 어떤 집안이라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요? 그 얘기는 제가 안 했어요. 도대체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정확한 가풍 지시사항도 없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땐 야단쳤다, 어떨 때는 이놈이 왜 이렇게 경쟁력이 없냐고 뒤통수 때렸다가 그야말로 정확한 지시도 못 내려주고, 그리고 자식들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란 얘기인지 우왕좌왕하는 그런 가족은 뭔 집안이라 그랬지 아까? 난장판 집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안 들죠? 지금 여섯 번째. 지금 끝까지 해봐요. 도대체 어떤 군대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위기에 빠진 군대는 이것도 역시 이제 장군의 문제네요. 불능, 배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섯 번째 위기에 빠진 군대. 재밌죠? 하나하나. 예?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여섯 가지에 대해서 딱 알면은, 결국 손자는 이렇게 여섯 가지 종류의 위기에 빠진 조직을 얘기했구나를 알면은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도 알고, 내가 그러면은 결국 안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탈출을 못해요? 자기가 위기에 빠진 줄 몰라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보세요. 장군이 최고 지도자인 경영자가 상대방 적에 대해서 헤아리지도 못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이소합중, 자기의 조그마한 부대를 가지고서 상대방의 엄청난 부대를 상대하라고 내보낸다든지, 우리 부대 능력도 없는 회원한테 너 가서 저 회사 전부 다 네 혼자 막어, 이런 경우 있죠. 이약격강한다든지, 나의 약한 걸 가지고서 적의 강한 부대를 치라고 한다든지, 병무선봉, 그 군대의 선봉이라는 거 이제 선봉대하죠. 아주 선발돼서 정예팀, 그 정예팀도, 즉 태스크, 어떤 임무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 부대, 그러한 부대도 각도 있지 않는 조직을 배라, 반드시 패배할 조직이 군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섯 가지 지금 얘기했어요. 다 기억나세요? 잘 기억이 안 나죠. 지나고 나보니까 이 책에 다 써 있으니까 보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는 게 뭐예요? 결국 위기에 빠진 여섯 종류의 군대, 남병, 붕병, 배병, 이병, 결국은 이러한 위기의 조직의 원인은 뭐예요? 먼 곳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내부에 있었어요. 위기 전체 여섯 가지 종류의 위기가 밖에서부터 엄습해온 위기가 아니라 바로 조직 내의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 조직의 팀원들, 팀장, 중간 관리자, 그리고 최고 경영자, 결국은 내부 구성원의 문제인 거지. 바깥에 아니 어느 나라도 바깥에 침략해서 뭐 망하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다 결국은 어느 집안도 왜 무너져요? 다 내부적인 문제예요. 내부적인 문제. 위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손자도 여기서 지적했지만은 내부적인 화합이 안 되고 손발이 안 맞을 때 그때 그 집단과 그 부대는 이 혼란하고 무너질 부대가 되고 조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경제위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세계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도 따라 나쁘다든지 뭐 미국의 뭐 뉴욕 증시가 뭐 잘못되면 우리나라가 뭐 엄청나게 타격을 본다든지 물론 그것도 있지만 물론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 그 협소성이 갖는 어떤 종속적인 한국 경제의 그런 모습도 있지만 결국 원래 그 핵심으로 들어가면은 그건 누구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 문제예요. 노사 간에 화합하고 서로 양보하고 왜 양보 못해요? 마음을 못 여니까요. 조금만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은 노사 간에 얼마든지 화합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의 그 구성원들 간의 전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지금 제가 그 바라본 제 관점은 여러분 안 그래요? 이 6가지 보면서? 네? 결국 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먼 곳에 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뭐 진나라가 망하든 한나라가 망하든 결국 그 망하던 역사의 그 내용을 보면 어디 왜 망한 거예요? 다 내부에서 망한 거예요. 내부에서. 그래서 손자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6가지로 제시를 하면서 위기 상황에 빠진 게 그게 무슨 뭐 나쁜 게 아니다. 얼마든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위기에 빠진 그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서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제 그거를 굉장히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지금 상황이, 우리 가정이, 우리 조직이 과연 뭐가 문제인지. 뭐 우리 뭐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문제인지. 결국 그게 아니라 내부 간의 그 구성원들 간의 어떠한 그 화합과 그런 상대방에 대한 열려진 마음이 던 위기의 그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절처구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손자 얘기는 아닌데 자주 뭐 쓰는 말이라 절처구생 어떤 뜻이죠 이게? 절박한 상황에서 살 길을 찾으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위기에 빠졌다 그래서 그 위기에 그냥 무릎 꿇지 말고 항상 절박하게 빠져진 내 상황에서 살 군역을 찾아라. 뭐 이런 말이에요. 그거에 뭐 옛날 그 오일 쇼크라고 있었죠? 그 오일 쇼크 때 1배럴에 아마 한 1.8달러인가 해서 막 32달러씩 오르고 그랬어요. 이 석유값이, 원유값이.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막 다 무너졌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 같은 경우 상당히 저런 절처구생했던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석유값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소형차 개발을 막 서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국민들이 원유값 걱정 때문에 고민하는 걸 알아서 이제 소형차를 개발해서 그걸 수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유국들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노력 속에서 일본은 결국은 일본이 급작스럽게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던 이유는 남들이 다 이 석유 파동 때 위기라고 생각해서 다들 주저앉을 때 그걸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기회로 바꾸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계속 강조해도 여러분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어떤 난관이 닥쳐도 어떤 위기가 닥쳐도 결국 그걸 어떻게 해요? 극복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것이 결국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기에 빠지기 전에 항상 그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마련해 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토 삼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토 삼굴. 뭐죠, 이게? 날랠 교자, 토끼 토자. 토 생전할 때 토자. 아주 그 재주 있고 날쌘 토끼는요, 굴을 몇 개 파나요?
왜 3개 파나요? 아, 요 구멍으로 갔다가 요 구멍이 안 되면 잠깐만. 여러분들 구멍 3개 있죠? 빠져나갈 구멍은 다 3개 있죠? 그 교토삼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맹상군이라는 사람 많이 전에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이 제나라 사람이었어요. 제나라의 이제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유능한 그 당시에 아주 정치가였어요. 이 사람 밑에는 약 3,000명의 그 식객들이 모여들었다고 하죠. 식객이라고 하는 건 와서 밥 먹고 사는 손님이에요. 이게 수없이 많은 인재들이 이제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 성이 이 풍환이라고 하는 사람, 요 풍환이라고 이름이 좀 어렵네요. 풍환. 이 풍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검을 하나 딱 차고 와갖고 저도 한번 좀 식객으로 좀 껴주십시오. 자, 너는 무슨 재주가 있냐니까. 전 재주 없습니다. 아니, 재주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 와서 식객으로 껴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아, 그래도 당신 유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으니까 당신 밑에서 나도 밥 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와서 밥 먹으라 하면서 이제 하객이란 건 뭐예요? 요 식객 중에서도 밑에 레벨의 하객으로 대접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객 그 담당 책임자한테 그 풍환이라는 사람이 요즘 뭐 아무 말 없더냐 그러니까 웬걸요? 밥 먹을 때마다 자기 옆에 있는 칼을 빼갖군요. 칼 전체를 빼가서 그걸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아이고 무어 내 반찬에는 왜 물고기 반찬이 없노?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좀 대접 좀 해줘야겠다. 그러면 중객으로 올려라. 그러면 반찬이 이제 그 차등에 따라 틀리니까. 그 중객으로 올리고 나서 또 물어봤어요. 중객 책임자한테. 그러니까 요번에도 칼도 들고 노래 부르는데요. 뭐라고 부르냐면은 무여 아 자가용이 없구나.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 이거예요. 이게 여라는 게 자가용 술의 여자니까. 야 그거 안 되겠다. 상객으로 올려라. 능력도 없는데 계속 올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0일 있다가 또 이 상객 책임자한테 물었더니만 이번에 좀 뭔 말 하냐니까 요번에는요 무가 집이 없구나. 집이. 요즘 말로 하면 장가 보내줘. 집 달란 얘기는 결국은 신방 차려달란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 저는 무슨 능력 있는 놈도 아닌데 뭐 갑자기 나중에는 뭐까지 내놓으래요? 장가까지 보내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맹상군이 좋아 그럼 상객으로 해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풍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 맹상군이가 이제 어느 땅이냐면 이 설땅, 이 설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만호의 영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금이 들어오면 그거 먹고 살았는데 이 3,000명의 식객을 키우다 보니까 이 자금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땅 사람들한테 이제 식량을 꿔주고는 그 왜 춘궁기 때 꿔줘서 가을에 수확하면 받잖아요. 그래서 그 이자 수입으로 식객을 이제 먹여 살렸어요. 요즘 말하면 이제 금융업을 한 거죠. 근데 시간이 됐는데 설땅에 기근이 들어갔고 이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갖고 이자를 받아와야 되는데 마침 누가 있었어요? 이 풍환이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신 가서 우리 영지인 그 설땅에 가서 그 이자 좀 받아오라고. 근데 풍환이가 딱 가보니까 완전히 기근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초췌하거든요. 이자는커녕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한테 일단 10만 전이라고 하는 이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소하고 돼지하고 왕창 술을 빚어갖고는 설땅에 있는 사람을 다 모여놓고는 이제부터 당신들이 진 그 빚 증서 다 내놓으라고. 그리고는 그 앞에서 불을 싹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영주인 맹상군께서 나를 여기에 보낸 이유는 이자 낼 사람한테 돈 받아서 그걸로 고기 사갖고 기근에 빠져있는 당신들 구해주러 온 거라고. 다들 난리가 난 거죠. 역시 맹상군이가 최고다. 그리고 나서 딱 돌아오니까 맹상군이가 돈 받아왔어? 아니요. 뭐 했냐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해주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저 맹상군이시여
민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빨리 진행을 하면 이게 교토삼굴 얘기예요. 그랬는데 맹상군이가 제 나라의 재상으로 있다가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어디로 갔어요? 설당에 갔어요. 가니까 분위기가 틀려. 완전히 만세 분위기인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냐니까 당신께서 옛날에 우리의 그 빚을 탕감해주고 우리에게 술과 고기를 주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그냥 가서 직사 대접을 받은 거죠. 그때 이 풍한이가 맹상군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주군이시여, 날랜 토끼는요, 똑똑한 토끼는 굴 3개 파놓고 삽니다. 항상 내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갈 데 있는 구멍을 만들어놔요. 당신은 이제 이 설이라고 하는 구멍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2개가 더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작전을 해갖고 설당에 제 나라의 종묘를 유치해서 제 나라 종묘를 이 설당으로 유치해 오고, 그러니까 설당을 이제 맘대로 못하죠. 왜요? 제 나라 종묘가 여기 와 있으니까. 그리고 3번째는 저 진나라나 조나라 이쪽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 맹상군이를 언제든지 초빙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맹상군이 얘 박대했다간 딴 나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제나라 왕이 맹상군이를 다시 복직을 시켜요. 결국 뭐예요? 지금 굴 3개를 파놨어요. 첫 번째, 설당의 민심을 얻어서 언제든지 망해도 돌아갈 수 있는 그 민심을 하나 파놨고, 2번째는 주변 제후국들한테 능력을 인정받아서 언제든지 잘려도 스카웃 될 수 있는 그러한 굴을 파놨고, 3번째는 어느 누구도 설당을 건드리지 못하게 제나라 종묘를 유치해서 이 설당에 세워놓음으로써 굴 3개를 팠어요. 이제는 당신 완전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 줄만 하네요. 에?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빠져나갈 여러분들의 그 위기에 처했을 때 갈 3개의 굴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지금 우리의 손자병법에서 위기에 빠지고 그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시킬 것이며 항상 그 위기에 빠진 거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토삼굴 정말 인간은 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어떤 위기에 처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방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공식 제안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은 3개의 굴을 펴놓고 살자. 첫 번째, 고향이라고 하는 굴. 2번째, 직장의 굴. 3번째, 가정의 굴. 네? 고향 있으시죠? 네. 뭐 고향이 없으신 분들은 친구들,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은 무슨 사업상 만난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무런 사심 없이 만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내 위기를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항상 인생을 살면서 내 고향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 고향 사람들이 나를 반겨줄 줄 아는 그러한 고향의 인심을 잃지 않는 굴을 하나 파놓고, 그리고 동창들과 내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인심을 항상 잃지 않는 그러한 굴. 2번째는요, 능력이 있어서 어떤 직장에 가도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내 굴을 하나 파놓고, 3번째 제일 중요한 건요, 가정이라고 하는 굴. 고향에서 안 받아주고 직장에서 안 받아줘도 어딘 가면 돼요? 집에 돌아가면 돼요. 네? 평소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집에 난 능력 있으니까 직장에서 평생 먹여 살려줄 것 같죠? 직장에서 그 사람 평생 엄청나게 대접해 줄 것 같죠? 하루아침에 나가요. 하루아침에. 그럼 그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집에 갔는데 당신 옛날에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당신한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러면 가정에 가서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어디도 잘해요? 사실 힘들죠. 직장도 잘하고 가정도 잘하고 옛날 친구들한테도 잘하고 아이고 슈퍼맨이 결국 위기는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다만 그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거냐가 중요한데
인생을 살면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뭐 모든 나의 인생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돌아갈 가정, 돌아갈 고향, 그리고 나의 슬픔을 위로해줄 친구들, 이러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많은 장소를 어우러지며 준비해놓고 살 때 그 사람의 삶이 지혜로운 사람 아닌가요? 그냥 한 군데 목숨 걸고 살까요? 지혜롭게 산다는 건 저 똑똑한 토끼가 세 개의 굴을 마련해 놓듯이 항상 어떤 위기에서도 그야말로 따뜻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놓고 사는 게 저는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